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마지막 습관입니다.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소개한 창의적인 사람의 6가지 습관은 대부분 다 개인의 창의 활동에 관련된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관련이 없이 본인이 혼자서 잘 하면 되는 그런 습관들이죠. 반면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는 7번째 습관은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꼭 지켜야 되는,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창의 활동에 관련된 습관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어진 문제를 자신의 혼자 힘만으로 해결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낸다기보다는 사회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사실 존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 전체를 다 놓고 볼 때는 여전히 창의적인 산물들을 만들 때 창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시간축을 놓고 봤을 때 과거의 시간, 과거에 창의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 대개는 선배들이거나 조상들이겠죠. 그런 과거의 창의적인 사람들로부터 또 슬그머니 본인이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볼 때는 자신의 혼자 힘만으로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소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시 이 사람도 남의 도움, 특히 과거의 창의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현재가 됐든 과거가 됐든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습관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습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여자대학교는 2010년도부터 새로운 슬로건을 홍보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2장의 포스터가 보일 텐데요. 이렇게 5명의 학생이 나와 있는 쪽은 신입생 모집할 때 내보냈던 포스터고요. 이쪽에 6명의 학생이 나와 있는 거는 교수 초빙을 할 때 내보냈던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에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슬로건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나보다 똑똑하다라는 슬로건입니다. 영어로는 We are smarter than me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슬로건을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내세우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서울여자대학교는 개교 이래 공동체 기반의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의 가치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 사회는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인재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접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슬로건이 바로 우리가 나보다 똑똑하다입니다. 자기 혼자만 똑똑하고 자기 혼자만 행복한 인재보다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함께 행복하고 또 공동체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창의 인재를 기르자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어느 주에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가축과 관련된 경매 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박람회가 열렸는데 한켠에서는 보통 이벤트 같은 게 있죠. 경품도 많이 걸어놓고 하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그 이벤트 경품 행사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가축 관련된 경매와 박람회다 보니까 황소 한 마리가 이렇게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 앞에 황소를 이렇게 내세우고 나서 이 황소의 몸무게를 가장 정확히 맞추는 사람에게 경품을 주겠다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황소의 몸무게를 자기가 예상했던 몸무게를 쪽지에다가 써서 이제 본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두 제출했던 종이가 787장, 787명이 응모를 한 거죠. 그래서 787장에 기록된 황소의 몸무게를 전부 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87장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787명이 쓴 평균 몸무게, 황소의 몸무게가 나오겠죠. 그게 1197파운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황소의 몸무게를 그 현장에서 딱 재니까 1198파운드였습니다. 실제 몸무게와 사람들이 예측했던 평균치 몸무게의 차이가 딱 1파운드. 우리가 흔히 쓰는 단위로 약 한 450g 정도만 차이가 났다는 거죠. 대단한 지성입니다. 집단으로 소 한 마리의 몸무게를 거의 맞췄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죠. 이 이야기는 실화고요. 제임스 서로위키가 썼던 대중의 지혜, Wisdom of Crowds라는 2004년도 판에 실린 예화, 실화 예화입니다. 이 제임스 서로위키는 뉴요커의 논설위원이고 또 뉴욕타임즈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유명한 컬럼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중의 지혜라는 책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는 이거죠. 개인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룹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개인보다 훨씬 지적이고 우월하다라는 게 이 제임스 서로위키의 주장이고, 그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와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기도 하고 또 남을 기꺼이 도와주기도 한다는 이 습관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데서 아웃소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업 경영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어느 기업에서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자기 내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자기들이 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제3자한테 자기 경영의 어떤 프로세스를 맡기는 것을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대개 맡기는 그 제3자는 그 업무 분야에 있어서 대개는 전문가 그룹이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업무를 자기가 직접 처리해서 드는 비용과 아웃소싱에서 생기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이제 아웃소싱에서 생기는 비용이 싸니까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안에 외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전문가한테 또 맡기려고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웃소싱의 효과는 창의적인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도 어떤 문제를 고민할 때, 야,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자 그러면 아웃소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웃소싱보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더 진보된 개념으로 클라우드 소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소싱. 그래서 아웃소싱과 클라우드 소싱은 발음도 약간 비슷한데 사실은 그 아웃소싱을 클라우드가 이제 대중이란 뜻이 되죠. 군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웃소싱한 거를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웃소싱은 소수의 외부 전문가들한테 어떤 업무를 맡기는 거인 반면에 크라우드 소싱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한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맡기는 게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이 크라우드 소싱이란 말은 제프 하우라는 사람이 2006년도 6월 달에 와이어드라는 잡지에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크라우드 소싱하고 관련되어 있는 실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 금광회사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골드 코퍼레이션이라는 그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아주 작은 금광회사인데요. 뭐 금광회사들은 어느 그 금맥이 맺혀 있는 그 땅을 하나 이제 소유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몇 년 동안 이제 수익을 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금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으니까 또 새로운 금광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골드코프는 이제 자기들이 소유하고 싶던 금광이 조만간 이제 고갈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금광을 찾으려고 자기들 기술자를 동원해서 많이 뒤졌는데 결국을 찾지 못했습니다. 점점 회사의 수익은 줄고 있는데 새로운 금광은 찾지 못했죠. 이 골드코프의 그 당시에 CEO였던 롭 맥이웬이라는 사람이 어떤 세미나를 하나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리눅스 운영체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는 우리가 휴대폰에서 쓰는 보통 구글폰이라고 하는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게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리눅스나 또 리눅스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게 유닉스인데 이 계보의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을 짜놓고 나서 그 소스를 모든 사람들이 고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놓은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서 고치고 고친 것들이 또 표준화되면서 또 퍼뜨리고 하는 이걸 이제 보통 오픈소스라고 하는데요. 오픈소스 기반의 운영체제고 그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리눅스가 지금처럼 사람들한테 대중적인 그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의 특강이었죠. 그거를 골드코프의 CEO가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는 야, 우리 회사도 그렇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본인의 회사가 이제 금광채굴에 관한 노하우가 많은데 거의 회사 비밀이죠. 그거를 인터넷상에다가 어떻게 하면 금광에서 금맥을 채굴할 수 있는 건지 금맥에서 금을 채굴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노하우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고 새로운 금광을 자기 회사가 지금 찾고 있다라는 회사의 계획까지도 인터넷상에다가 같이 알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있었는데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 콘테스트를 열었던 겁니다. 2003년도 8월 달에 상금 거의 한 60만 달러 정도의 상금을 걸고 나서 골드코프 챌린지라는 콘테스트를 열어서 대상이 되는 그 산 지형들을 쭉 내세우고 이 중에서 이 광산 중에서 어디에 금광이 있을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십 개 나라에 있는 광산 전문가들이 이 골드코프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솔루션들을 제시했고요. 그 솔루션들을 검토해 본 결과 진짜로 금광이 있는 그런 산들이 선택이 되어서 실제로 이 회사가 이제 망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오픈된 클라우드 소싱의 효과를 통해서 지금은 세계 최대의 금강 회사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소싱의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알아볼까요? 2000년도에 세워진 이노센티브라는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 이노센티브는 이제 한국에도 그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기업들이 어떤 연구를 하다가 막히면 그 연구를 본인들이 받아서 외부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랑 같이 개방형으로 연구를 해서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일종의 이제 솔루션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노센티브에서 이 클라우드 소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989년이죠. 1989년 3월 24일 날 알래스카에서 아주 거대한 유조선 발데스호라는 유조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가 됐습니다. 이 유조선이 한 21만 톤급이었는데 거의 쏟아넣은 바다에다가 쏟아 부은 기름이 24만 배럴 정도의 기름이었고요. 알래스카 전체가 다 해변이 오염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측정을 해보니까 오염된 해변의 길이만 약 1600km 정도 됐다고 보고 있고요. 한 1000마일 정도가 오염됐고, 알래스카에 주로 연어들이 많이 살죠. 수백만 마리 연어가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새도 한 25마리 죽었고, 연어뿐만이 아니라 연어를 먹고 사는 해달, 물개라는 동물들도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가 1989년에 났는데,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이 알래스카 주변에 있는 그 기름을 수거하려고 거의 20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수십 척의 바지선을 동원해서 기름을 걷어내려고 했는데 잘 걷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알래스카 지역이 굉장히 춥죠. 그러다 보니까 기름하고 물이 엉켜붙어서 원래 기름하고 물을 이렇게 분리를 해야만 기름이 제거가 되는데 엉켜붙다 보니까 기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는 거죠. 20년가량의 노력 끝에도 잘 되지 못하니까 이 이노센티브 회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클라우드 소싱 개념으로 문제를 풀기로 한 거죠. 세계기름 유출 연구소와 같이 이노센티브 회사에서 2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이 문제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혁기적인 방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그 알래스카에 있는 20년 동안 수거하지 못했던 기름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그 얼음하고 기름 덩어리에다가 계속 진동기계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집어넣어서 자극을 줘서 오일한테 자극을 주면 물과 오일이 이렇게 분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분리됐을 때 기름을 다시 빨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원래 레미콘 그 트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시멘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레미콘 트럭을 보시면 알겠지만 레미콘 트럭이 지나갈 때 보면은 그 뒤쪽에서 계속 그 시멘트 통이 돌고 있는 걸 보시죠. 왜 그러냐면 그게 굳을 수 있기 때문에 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젓는 작업입니다. 그 원리를 진동기계를 통해서 그 오일들, 얼음 사이에 흩어져 있는 오일들에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솔루션인데 서로 연결해서 적용시켜서 풀었던 사례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클라우드 소싱에 아주 좋은 또 효과적인 어떤 적용 케이스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의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주장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 되게 뭐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서 되게 부의 편중 현상에 대한 주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20%가 80%의 부를 주무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그 파레토의 주장을 경영학에 그대로 적용시킨 사람이 이 품질 경영 전문가였던 조셉 주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경영 쪽에다가 이 룰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이 됐죠. 여러 종류의 물품을 상점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잘 팔리는 물건이 있죠. 그 잘 팔리는 물건 20%가 그 상점 매출 전체의 80%를 먹이더라, 차지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의 80%는 그 한 20%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백화점으로 따지면 백화점에 하루에 100명의 고객이 온다고 그럴 때 그 중에서 고액의 매출자 20%인 사람이 그 백화점 전체의 80% 매출을 다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백화점 입장에서는 80%의 별로 비싼 물건이나 매출을 잘 일으키지 않는 고객들은 잘 관리하지 않고요. 20%의 VIP 고객들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의 VIP 고객들이 그 백화점의 80%의 매출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80대 20 법칙, 간단히 8대 2 또는 2대 8 법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프로도 나와 있죠. 그래프에 보시면 상품의 이쪽 왼쪽에 있는 거의 그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쪽이 이제 그래프의 머리 부분이고 오른쪽이 꼬리 부분이죠. 헤드와 테일로 되어 있는데 그 헤드의 약 그 20%가 전체 80%를 채운다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점에서는 보통 상점에서는 우수 고객 20%만 잘 관리하면 80%의 매출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꼬리 쪽의 80%는 거의 무시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 후반이 돼서 인터넷이 본격화되죠. 그러면서 이 전자상거래도 새로 이제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이제 이 적은 숫자에 판매되는 그 구매 상품들이 오히려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에 조금씩 팔리는 그 물건들이 오히려 80%를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사소한 80%가 20%의 아주 우량 판매 상품, 핵심 소수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새로운 법칙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림에 보시면 한쪽이 머리고 한쪽이 꼬리였죠. 이 꼬리가 길지 않습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매출은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긴 꼬리가 있는데 이걸 롱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롱테일 법칙이라고 해서 기존의 파레토의 법칙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역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4년도에 크리스 앤더슨이 이걸 처음으로 소개를 했고요. 이러한 롱테일 법칙이 잘 적용되는 매장이 아마존입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서점하고 다르게 그 안에 잘 팔리지 않는 책들이 있는데 그 잘 팔리지 않은 책들이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 잘 팔리지 않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책들의 판매량이 잘 팔린 책들보다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아마존에서 들리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롱테일 법칙이 이 아마존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웃소싱은 특정한 전문가 그룹한테 자기 업무를 맡긴다는 점에서 이 핵심 소수의 20%를 중요하게 여기는 팔레토 법칙을 따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소싱은 불특정 다수인 클라우드 대중한테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은다는 측면에서 아주 사소한 80%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롱테일 법칙을 따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의적인 사람은 바로 이 아웃소싱의 중요성도 잘 알지만 이 클라우드 소싱의 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은 특정한 전문가의 도움도 청하지만 불특정한 비전문가, 자기와 영역이 다른 그런 비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도움도 받으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미국 TV 퀴즈쇼 프로그램 가운데서 100만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우리나라 퀴즈쇼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100만장자, 그러니까 100만 불의 상금을 타기 위해서는 15문제만 풀면 됩니다. 근데 그 15문제 하나하나가 다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넷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확률은 25%인데 풀다 보면 이제 맞추질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출전하신 참가자한테 기회가 들어갑니다. 기회가 이제 셋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4개 중에서 본인이 2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50%로 높아지죠. 그게 싫으면 두 번째 방법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 것 같은 본인의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답을 주는 걸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퀴즈쇼에 이제 방청객으로 사람들이 사실 수십 명이 와 있을 텐데 그 방청객들한테 그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생각한 답을 물어봅니다. 컴퓨터로. 그러면 컴퓨터로 투표를 해서 방청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안을 이 참가자의 답안으로 채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가운데서 어떤 게 가장 맞출 확률이 높을까요? 본인은 물론 이 문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은 확률이 50%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는 그 역대 퀴즈쇼에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답을 맞췄던 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한 65% 정도의 확률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91%였습니다. 대단히 높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는 일종의 아웃소싱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여있는 방청객들이 결정해서 주는 걸 답으로 받는 것은 클라우드 소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소싱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런 케이스입니다. 아웃소싱과 또 클라우드 소싱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 혼자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집단지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Collective Intelligence라는 거죠. 이 집단지성은 원래 그 하버드 대학의 곤충학자가 그 개미의 사회적인 행동을 관찰하면서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1910년대에 만들었고요. 그 뒤에 이제 어떤 사회학자가 자기 책에다가 인용을 하면서 아마 그 피에르 레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2000년도에 자기 책에 이제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보편적인 용어로 많이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지성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잘 아는 위키피디어도 집단지성의 한 결과로 볼 수 있고요. 네이버 같은 사이트도 보시면 그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도 네이버 사용자들 사이에 지식교류 서비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종의 이제 집단지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지성, 그 다음에 클라우드 소싱, 그 다음에 아웃소싱, 일맥상통한 특징들이 있죠. 혼자의 힘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지혜와 지식들을 모아서 일을 처리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의 7번째 습관,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습관은 바로 이런 아웃소싱, 클라우드 소싱,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똑똑하다는 슬로건에 공감하는 사람, 바로 이 창의적인 사람이고, 이 창의적인 사람은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